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아니, 그거 생각보다 그냥 보통 사람이 읽는 것처럼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아니, 저는 굉장히 기계음이 들릴 줄 알았더니. 정말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 들리던데. 아, 아니, 청각으로 이렇게 듣는 게 저도 가끔 차 다닐 때 소설 이거 읽어주는 요새 예, 예.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제 경우에도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더디 걸리는데 듣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강 목사님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네. 특히 요즘 산보를 할 때 이걸 귀에 꽂고 가면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지적으로 되는데 뭔가 논리적으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귀로 들을 경우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풍부해져요. 아, 실제로도 감각상 예, 청각이랑 다른 감각이 있을 때 이 직관 감성적인 면이 훨씬 더 발달을 해서 예, 그래서 요즘이 굉장히 감성 문화가 그래서 요새 유튜브로 뭘 찾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이랑은 문자 문화 시대랑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문자 그런 문화 것들이 시대가 지금 이제 가고 어쩌면은 시청각 문화 시대가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과거에 문자만 가지고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뻑뻑해요. 어떨 때는 읽어도 모르겠지.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번역본을 읽으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어떨 때는 오늘 또 지금 내가 얘기를 다 안 했는데 어떻게 오역이 있고 원저자가 틀리기도 하고 번역자가 틀리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나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귀로 들어도 그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이미지너티브하게 듣기 때문에 그게 덜 봐도 되는데 이게 책으로 보는 순간은 시험 공부하듯이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내가 못 넘어가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것 같아요. 저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걸 제가 나름대로 이제 끊어서 읽어보자.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텍스트 읽을 때 끊어서 읽도록 만들었고요. 그러셨구나. 예, 그다음 뭐 쉼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마침표를 치는지 해가지고 그 문장을 끊어서 읽도록 만들면은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오히려 이해가 돼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저 나름대로 읽어가면서 그 이해가 되는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해보고 있죠. 그걸 만드는 과정이 엄청난 공부예요, 사실은. 네. 그 어디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부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제 교회 설교문을 쓰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걸 뭐 읽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는 사람이 돼서 들어보면은 듣다 보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 수정해가지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알아들어야지 남도 알아듣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하는 동영상 작업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강의 2시간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려면 내가 어떨 때는 6시간, 7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얘기와 내 얘기 속에서 모순되는 부분들이 도처에 발견되니까 어떤 것들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듣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혼란하지 않도록 잘라내야 될 건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전체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이걸 하려니까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그러면서 어쩌면 여러분들과 같이 소화했던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정치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보내는 것을 좀 들어보시면은 수업 시간에서 미싱했던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업 끝났다고 그걸 끝내시지 말고 수업 끝나고 이후에 어떤 수업에서 있었던 것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저도 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양이 많고 그래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야심적으로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세요. 야심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몇 페이지 넘어가면서 다 포기를 했고요. 또 뭐 이게 읽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대로 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변형. 변형은 우리가 보게 되듯이 비혼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 외적 및 내적 측면 모두로부터 오는 상황이라는 맥락과 삶의 가차 없는 변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진화, 특히 오의 진화라는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의 변형 개념은 플라톤의 대화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비혼은 플라톤을 따라 삶의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구성하는 대상들은 항상 유동적이고 항상 진화하며 이러한 변동들을 관찰하는 인간은 그의 오후 경험을 지탱할 수 있기 위해 항상 진화하는 변형을 경험해야 하는 기호학의 수용자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변형의 행동은 두 개의 결합된 과정들을 포함한다. 변형된 주체는 형태의 변화를 거치며 이 변형이라는 단어는 트랜스와 폼으로 구성된다. 주체의 어떤 측면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분석가는 기억과 욕망을 버려야 한다. 고 추천함에 있어서 비오는 분석가가 회귀 안에 있을 때 이전 회귀에 관한 것을 잊으라는 말을 덧붙인다. 왜냐하면 이전 회귀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미 변형을 거쳤고 변화되지 않은 것은 현재 회귀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형은 정신분석의 궁극적인 움직임의 배경을 구성한다. 변형의 작용은 어떤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가? 비오는 O의 바탕 위에서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O는 무엇인가? O는 누메나, 이데아 형태, 절대적 진실, 궁극적 실제 등을 가리키는 집단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최소한 내면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며 즉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O의 또 다른 원천을 덧붙인다. 여기서도 우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이라는 부분을 꼭 유의하세요. 내면 세계에서 오는데 프로이디언들이 보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선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하죠. 이 부분이 융의 얘기나 비혼의 얘기나 보통 무의식을 얘기할 때 억압된 무의식보다는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가죠. O의 또 다른 원천을 덧붙인 내용을 보면 나는 누군가가 꿈의 해석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보다는 사실의 해석이라는 제목의 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O의 다른 측면들은 외적 대상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감각 자극들이다.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인데 O의 다른 측면들은 외적 대상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감각 자극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 정서적 반응이 감각 자극 뒤에 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원문에서 이 부분을 좀 본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other aspect of O consequently are the sensory stimuli of our emotional responses to our interaction with external as well as internal objects.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the sensory stimuli of our emotional responses예요. 그러니까 내적 대상이나 외적 대상, 내외적인 대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적이나 외적인 대상과의 상호작용에서 겪는 정서적 경험들의 감각 자극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서적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감각 자극이라는 얘기, 감각 인상 혹은 감각 자극이라는 얘기인데, 먼저 이 정서적인 반응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그 정서적인 반응의 감각 자극이라는 얘기. 이 정서적 반응이 우리가 내적 외적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서적인 반응을 하는데 이 정서적인 반응이 감각 지각으로 남는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마치 우리의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감각 자극이다 하게 되면 원인과 결과가 역전되는 결과가 되죠. 감각 자극으로부터 정서적 반응이 온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베타 요소라는
뭐예요? 어린아이로 치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내적 대상이나 외적 대상을 만났을 때 그 공포스러움이나 뭔지 모르는 원정서, 그래 프로토 이모션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쓰고 있죠? 이 책 중에서도 그 원정서라고. 왜 이렇게 혼란이 오냐면 정서라는 말과 원정서라는 말을 구별하지 않고 다 정서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원정서가 나중에 소화됐을 때 정서가 돼. 그러니까 베타 요소 자체가 감각 자극으로 남는데 그 감각 자극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원정서를 만났던 어떤 내적 외적 대상을 만났을 때 아이가 처음 우리가 분화된 정서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미분화된 상태의 어떤 정서를 경험을 하는데 이게 원정서라고 친다면 확실하지 않은 정서인데 이 정서가 남아있는 게 감각 자극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불편한 자극이 남아있는데 감각 인상이 남아있는데 이걸 소화를 하지 못해요. 불편하니까 이것을 베타 요소라고 부르고 이게 오의 한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감각 자극이에요. 그런데 이 감각 자극을 결국 감각적은 어디서 왔냐면 원정서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것을 자기가 프로세스를 못하니까 엄마가 알파 펑션을 가진 엄마가 소화를 했을 때 이게 알파 요소가 된다. 알파 요소가 됐을 때는 그 소화되는 것이 결국은 생각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정서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꿈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정서, 분화된 정서로 만나게 되겠죠. 불화 같은 정서가 되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감각자극은 원정서하고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오가 우리의 정서적인 오가 우리의 정서적인 측면을 만났을 때 그로부터 남은 감각 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가 내적 대상이나 외적 대상을 만났을 때 겪는 정서적 반응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오는 감각 지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아까 얘기대로 오의 팔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누메나나 이데아 형태, 절대적 시, 궁극적인 실제라는 베타 요소 또는 오의 일부라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까 얘기한 감각 인상, 감각 자극 이것 자체를 베타 요소나 오의 일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힘들 거죠.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설명해 내는가는 우리가 나중에 계속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죠. 그래서 어쩌면 비욘도 스트럭을 하고 있고 그로트슈타인도 스트럭을 하고 있어요. 어떤 데 이게 설명을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패러프레이스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해서 그래서 누구도 비혼을 자기가 내가 이해하는 게 다 맞다고 주장하기 굉장히 힘들 만큼 난삽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이해한 것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를 원정서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발달한 정서, 분화된 정서라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좀 더 쉽겠다. 그래서 감각지각이라는 감각 인상이나 감각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정서에 남은 흔적이다. 근데 이것이 어떤 정서인지 아이로서는 이게 분화된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운 대상, 두려운 정서 그것이 감각으로 남아있던 감각 인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화하는 게 알파 펑션을 통해서 알파 요소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어쨌든 비혼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애를 써보시죠.